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학교에 일이 생겨가지고 어제 못했고요. 또 3학년 수업이 있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또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교과서 132페이지 첨단 수송 기술의 세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수송 기술의 세계입니다. 학습 목표 나와 있는 거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수송 기술의 동향입니다. 자, 먼저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나 제품, 또 사람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교과서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기차나 자동차, 배, 항공기 따위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서 옮긴다 라는 것을 수송이라고 합니다.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옮기는 것, 사람이나 제품이나 재료를 옮기는 것이고요. 지 혼자 가는 것은 수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알 같은 걸 발사해서 총알이 날아갑니다. 그럼 총알은 혼자 날아가죠. 무언가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동이죠. 수송이 아닙니다.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동시키는 것, 그것이 이동을 하면서 사람이나 또는 제품 같은 것들을 이동시키는 것을 수송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이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옮기는데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수송 기술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수송 기술의 이제 동향이 나오는데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기술이죠. 친환경 자동차 기술입니다.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됐고요. 요즘에 보면은 차 밀리는 게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죠. 차가 많습니다. 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같은 것들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자동차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환경오염뿐만이 아니고 석유의 고갈 문제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친환경 자동차의 필요성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아래쪽에 표로 이제 4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각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엔진의 동력을 기본 주 동력으로 사용을 하면서 모터, 전동기의 동력을 보조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동기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보조 동력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없이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주행 조건별 기관과 전동기를 조합해서 최적의 운행 상태를 찾아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렇게 구동이 되는데요. 교과서 133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 방식을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전동기로만 주행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엔진이 가장 많이 연료를 소모할 때가 언제이냐? 연료를 많이 소모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배출가스도 많이 내뿜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은 정지에 있다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정지에 있다 출발하는 순간 큰 토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때 많은 양의 연료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로만 주행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오르막이 나오거나 가속이 필요할 때, 힘을 많이 받아야 될 때 기관을 함께 작동을 시키고요. 엔진에 시동을 걸어서 정속 주행을 할 때에는 기관에서 가장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는 구간이고요. 연료를 적게 소모하는 구간입니다. 정속 주행할 때가 가장 연비가 좋은 구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달릴 때에는 시속 80km에서 100km 정도를 달릴 때가 가장 연료를 적게 소모합니다. 오히려 이 정속 주행을 할 때에는 기관만을 주행을 시키고요. 기관에 물려있는 충전기를 돌려서 축전지를 충전을 시킵니다. 또 내리막길이나 감속 주행을 할 때에는 여기서 나오는 회생 제동을 이용해서, 회생 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동기의 원리랑 발전기의 원리가 정반대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원리만 정반대입니다. 코일을 감아놓고 안에 자석을 꽂아놓고 이 자석을 돌리게 되면은 이 안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 코일에 전류를 주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심이 돌아가면서 회전을 하는 것이 전동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얘가 거꾸로 감속을 할 때는 얘를 거꾸로 돌려서 축전지를 충전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인버터라고 하는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운행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신호를 대기한다든지 멈춰 있을 때에는 기관을 정지시켜서 또 연료를 소모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인버터는 전동기에서 생산된 교류, 전동기에서 기본적으로 발전을 할 때는 교류, 전류가 생산이 됩니다. 이걸 직류로 변환시켜서 축전지에 저장을 시키고요. 전동기를 구동할 때에는 축전지에 저장된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서 전동기에 공급하는 장치, 두 가지 장치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인버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핵심 부품 중에 하나고요. 자,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축전지, 배터리가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엔진만 사용하는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자동차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전기 장치들, 전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납축전지라고 하는 축전지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자동차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배터리 축전지는 12V의 전압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압 가지고는 전동기를 구동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전압을 낼 수 있는 이런 축전지를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자, 다시 132페이지 표로 다시 돌아와서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관이 메인이고 전동기가 보조였다면은 얘는 전동기가 메인이 되고요. 전동기가 주 동력이 되고 기관이 보조 동력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합니다. 단거리 주행을 할 때 또 배터리가 충분히 남아있을 때에는 주로 전기만 사용을 하고요. 장거리 이동을 할 때에는 기관을 사용하는 또는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는 기관을 사용하는 이런 자동차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엔진을 이용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자동차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랑 전기 자동차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는 이제 엔진이 사라지는 자동차죠. 전동기만을 동력으로 사용을 하고요. 내부 기관의 도움 없이 충전된 전기 에너지로 주행을 하는 자동차입니다. 축전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비싼데 그 중에서도 뭐의 가격이 비싸냐라고 보면은 이 배터리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축전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걸 경량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소형화시키는 것. 지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방법은 뒷좌석 있죠. 뒷좌석 아래쪽에다가 배터리를 많이 배치를 했었고요. 트렁크 공간에 배터리를 많이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실내 공간이 좁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브랜드에서 이 축전지를 바닥으로 쭉 깔아버립니다. 자동차의 아래 하부에 쭉 축전지를 깔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좀 넓게 만들어내는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 이 특허를 일반 회사들한테 다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에는 바닥 부분에다가 이 축전지를 쭉 깔게 됩니다. 바닥 부분에 축전지, 무거운 축전지가 쭉 깔려 있으니까 자동차의 이런 안정성도 좀 높아지는 결과를 갖고 오고 있고요. 또 충전을 할 때 쓰는 전압을 차츰차츰 높여가지고 요즘에는 고전압 고속 충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충전 시간의 단축이 많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일반화 되려면은 이 충전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 또 충전을 어떻게 편리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 자동차는 이렇게 구동을 합니다. 출발 및 가속을 할 때 전동기가 힘을 내겠죠. 전동기에 의해서 구동력을 발생시켜서 출발을 합니다. 또 감속을 할 때 속도가 줄어들 때는 거기서 오는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또 충전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충전을 할 때는 완속 충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 상용 전압이죠. 220V 대한민국에서는 이 전압을 이용해서 충전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런 전력 인프라를 건드리지 않고서도 충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구조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저희 충전기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할 때 6시간에서 12시간까지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충전기를 설치하는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지만 될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데서는 이걸 이제 급속 충전이라고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내놨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 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얘는 이제 전압을 높이는 겁니다. 전압을 높이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25분이나 30분 정도, 뭐 또 1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은 충전이 되는 방법이
급속 충전이 되겠고요. 이 급속 충전을 할 때에는 충전 용량의 80% 정도까지 충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인데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인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동기를 역시 사용을 하고요. 전기 자동차의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충전을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 전지를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다 떨어지면 수소만 충전을 해주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주유를 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를 들여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상용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의 높은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수소를 저장하고 다니는 수소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133페이지로 가서 고속철도. 자, 열차죠. 열차는 궤도 위를 달리는 수송기관이다. 레일을 쭉 깔고 그 위를 달리는 수송기관이고요. 자동차랑 비교를 해서 굉장히 많은 화물을 좀 비교적 안전하게 나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통체증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수송시간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열차는 철도는 속도가 좀 느렸죠. 과거에 다녔던 무궁화호나 이런 기차들 보면은 최고 속도가 80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느린 속도였는데 고속철도가 개발이 되면서 비행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고속철도 열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는 이제 KTX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죠. KTX는 프랑스의 떼제베라고 하는 고속열차를 도입을 한 겁니다. 기술 제휴를 해서 도입을 했었고요. 이 기술 자체는 프랑스의 기술이었고요. 그 다음에 KTX 산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KTX를 모체로 우리나라에 이제 기술이 조금 도입이 돼서 좀 개량된 형태의 고속열차였고요. 최근에 와서는 해무라고 하는 해무 430X라고 하는 고속열차도 개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된 고속열차. 또 자기부상열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했었고요. 지금은 인천의 영종도에 보면은 일부 구간에 시험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부상열차가 있습니다. 자기부상열차는 자기력을 이용해서 차체를 띄우는 거죠. 공중으로 띄웁니다. 그러면은 바퀴가 없이 비접촉으로 레일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자기부상열차라고 합니다. 일단은 바퀴에 의한 마찰이 없기 때문에 고속의 주행도 가능하고요. 흔들림이나 진동도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서는 뭐 고속 자기부상열차, 중저속 자기부상열차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것은 중저속 자기부상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상 방식에 따라서는 흡인식, 반발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흡인식은 이렇게 자석에 서로 다른 극을 갖다 대면은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죠. 서로 붙으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레일 밑에다가 기차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위로 잡아당기는 방식이 흡인식입니다. 반발식은 같은 극을 갖다 대면은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죠. 이걸 이용해서 레일이 있으면 그 위에 기차를 이렇게 띄우는 것이 반발식인데요. 흡인식 같은 경우가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흡인식을 바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부상 열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를 한 장 넘겨보시면은 134페이지에 우주항공기술이 나옵니다. 우주항공기술, 항공기술과 우주기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항공기는 기관의 추진력을 날개의 양력을 이용해서 비행하는 수송기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행기죠. 비행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행기의 개발 방향은 무인화, 소형화, 또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화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A380이라고 하는 비행기 다들 아실 거예요. A380, 에어버스에서 만든 뭐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호텔이다 라고 해서 층이 나눠져 있고 중간에 라운지도 있고 한 대형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망했죠. 예, 망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연료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겼었고요. 또 이걸 비행기가 고장났을 때 대처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 작게 해서 여러 번 운행하는 거, 여러 대를 운행하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항공회사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긴 합니다. 자,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지상의 원격 주정이나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행하거나 주위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자율주행하는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은 저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쿼드코프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아래 이제 드론의 비행 원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프로펠러가 4개면은 쿼드코프터죠. 쿼드코프터의 비행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자, 헤드 방향, 앞방향이죠. 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에 2개, 또 뒤쪽에 2개, 이렇게 해서 4개의 프로펠러가 장착이 되게 되는데요. 서로 자, 가운데 중심축을 기준으로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회전 방향이고요. 드론 날려보시거나 조립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프로펠러의 회전이 고속으로 회전을 합니다.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 양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중력보다 양력이 더 커진 상태가 되면은
드론은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 저속으로 회전을 해서 양력이 작아지고 중력이 세지면은 드론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상승과 하강을 하게 되고요. 우측으로 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서로 앞에 헤드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에 있는 것과 꼬리 방향에서 좌측에 있는 것이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요. 좌측에 있는 것과 꼬리 방향에서 우측에 있는 것이 저속으로 회전을 하면은 얘가 우측으로 쭉 돌게 됩니다. 또 반대로 돌면은 좌측으로 쭉 돌게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좌쪽, 우쪽 이렇게 회전 방향을 잡게 되고요. 자,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앞에 있는 프로펠러들은 저속으로 회전을 하고 뒤에 있는 프로펠러는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뒤쪽이 위로 뜨게 되겠죠. 뒤쪽에 양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럼 기울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는 것이 전진의 원리고요. 반대로 앞쪽에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뒤쪽에 프로펠러가 저속으로 회전을 하면은 앞쪽이 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뒤쪽으로 움직이는 후진을 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좌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에 있는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우측에 있는 프로펠러가 저속으로 회전을 하면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또 반대로 우측에 있는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좌측에 있는 프로펠러가 저속으로 회전을 하면 좌측으로 기울면서 좌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드론 비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이거는 교과서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 대한 로켓이죠. 로켓 기술입니다. 우주 공간을 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행체 로켓이고요. 주로 인공위성이나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 우주 왕복선, 우주 탐사선 등의 추진 장치로 사용되는 것이 로켓입니다. 이 로켓 기술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스페이스 X사의 로켓 같은 경우 보면은 로켓이 발사됐다가 과거에는 페어링이 돼서 분리된 것들을 그냥 버렸는데 얘네들이 지상에 착륙해갖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로켓도 만들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월 10일에 나로를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3차에서 성공을 했던 거죠. 3차에서 길이 33.5m, 중량 140톤이었고요. 1단 로켓, 아래쪽에 있는 큰 로켓입니다. 이 로켓은 러시아에서 공동 개발을 해서 러시아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 나로 처음에 개발할 때는 미국과 제휴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 로켓이 전략물자, 미사일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이랑 공동 연구를 하려고 했던 과제는 불발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러시아와 함께 개발한 로켓입니다. 1단 로켓 아랫부분은 러시아의 로켓이었고요. 위에 부분 2단 로켓은 대한민국의 로켓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순수 기술로 개발된 로켓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큰 부분이 있죠. 위에 있는 태극기부터 쭉 대한민국 써있고 나로 써있고 밑에 있는 분사구까지 분출구까지 이 부분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1단이고요. 그 위에 있는 파란색 테두리가 있고 위에 뾰족히 올라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 1단 로켓은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로켓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된 나로 로켓이었는데 1차 발사 때는 발사는 성공을 했었는데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서 페어링 분리가 잘 되지 않는 바람에 실패를 했었고요. 2차 발사 때는 폭발을 했죠. 발사한 다음에 한 130초 정도 있다가 공중에서 폭발을 했었고요. 3차 발사가 이제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로켓을 개발해서 발사한 10번째 나라에 해당이 되는 나라다. 11번째인가요? 이제 기대가 되는 분야 중에 하나죠. 우주센터도 세웠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동향을 봤었고 135페이지로 들어가서 수송기술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 점점 발전이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수준 단계가 나와 있는데 0단계부터 5단계까지 6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0단계는 비자율주행입니다. 과거의 자동차죠. 운전자가 모든 주행 상황을 통제하고요.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합니다. 브레이크, 속도 조절, 물론 조향, 방향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운전자가 해야 되고요. 밖을 관찰하는,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운전자가 직접 해야 되는 단계가 레벨 0단계고요. 레벨 1단계는 선택적 능동 제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컴퓨터가 일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조향에 개입을 한다든지 가감속에 개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요. 2000년대 이후의 차량들은 많이 1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 제어 장치라고 하죠. 자동차가 운행을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핸들을 얼마큼 꺾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제어를 하는 일부의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 이 장치를 레벨 1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충돌이 임박한 상황, 자동차가 코너를 돌다가 이탈을 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일부 제어권을 가지고 와서 직접 차체를 제어하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1단계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2단계 자율주행 차량 레벨 2죠. 지금 현재 단계가 이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컴퓨터가 일부 조향에 보조를 해주고요. 가감속에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일정한 속도를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차선도 인식을 해서 차선에 맞춰서 차량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앞에 차량의 속도가 줄어든다면 거기에 맞춰서 감속을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은 같이 정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행 환경에서 2개 이상의 제어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을 할 때
이때 레벨 2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전제 조건은 운전자가 모니터링 및 안전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는 항상 외부를 주시를 해야 되고요. 자, 레벨 2 단계에서는 자동차가 쭉 가고 있을 때 핸들을 조향하거나 하면은 내가 조향되는 대로 차량이 또 움직이죠. 그러니까 제어권은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레벨 2 단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발전되는 단계가 레벨 3 단계죠. 아직은 여기까지 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올 것 같아요. 테슬라가 레벨 3 정도에 도달했다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시스템에 운전을 맡기고 돌발 상황일 때만 관여를 하는 방식. 자, 그래서 특정 교통 환경, 즉 도심지의 교통 환경이나 고속도로 같은 환경에서는 모든 안전 기능을 자동차가 제어를 합니다. 자동차가 모니터링 권한을 갖고요. 그 외부를 관찰을 하고 상태를 판단을 하고, 컴퓨터가 판단할 수 없을 경우라든지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경보 신호를 줘서 운전자한테 알려주게 되고요. 이때는 운전자가 간헐적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 단계를 레벨 3 단계, 제한적 자율주행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 4 단계, 고도화된 자율주행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화된 자율주행 단계,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합니다. 단 도로 환경일 때를 가정하는 것이고요. 자동차가 안전 기능을 제어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운전자는 그 내비게이션 같은 데다 목적지에 입력을 하면은 자동차가 알아서 찾아가는 단계가 레벨 4 단계고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단계, 넘어가는 단계죠. 제어권이 이제 자동차한테 넘어가는 단계인데, 자, 이 단계는 이제 도심지 또는 고속도로 상황에서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레벨 5는 완전 자동화 단계입니다. 운전석이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핸들이 없어지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어지는 단계. 도로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통제권을 자동차가 가지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좀 멀은 것 같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레벨 3에서 레벨 4 사이에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경 인식을 잘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센서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또 라이더,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정적 장애물이냐, 가만히 멈춰있는 장애물이냐, 움직이는 장애물이냐,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호등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위치 인식 매핑인데요. 지금 차량이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차량과 비교를 해서 나의 위치, 상대적인 위치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PS라든지 INS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 능력이죠.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경로. 또 도로가 한두 군데 뚫려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도로로 가야 되느냐. 또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어떻게 회피를 할 것이다.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져야 될 것이고요. 또 제어에 대한 기술, 그래서 조향이라든지 감속, 또 기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도 들어갑니다. 마지막 인터랙션인데요. 인터랙션은 운전자랑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HVI라고 하는데, 이거는 차량 내부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계기판이라든지 또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한테 지금 현재 상태를 제공해 주는 것, 지금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또 V2X인데 이거는 차량 간 통신 또는 차량 간 차량 인프라 간 통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차량끼리 통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차량과 신호등이 통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교통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단계까지 갈 것이다.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5G라고 하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된 커넥티드 카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IoT의 일환이죠. 자동차도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항상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와 있죠.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상태를 제어한다든지 시동을 건다든지 하는 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 스마트폰 같은 것들로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테더링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차량 내부의 시스템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 될 겁니다. 음성 제어 시스템, 여러 가지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요즘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또 차량을 탑승을 하면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보면은 가끔 이런 알람 같은 것들이 뜹니다. 뭐 야구에 대한 정보라든지 오늘의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차량 간 통신입니다. 차량끼리 통신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달리고 있을 때 앞차와 또 뒷차와 주변에 있는 차량들과 서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차량들끼리. 그래서 앞차에 갑자기 이상이 발생되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정보를 뒷차한테 전달을 해주면은 교통 안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큰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체 모니터링 및 진단, 차량이 스스로 자신을 진단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고요. 차량 인프라 간 통신, 그래서 차량이 주변에 있는 도로 인프라들, 그래서 도로랑 통신을 하게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카메라들, 신호등 이런 것들과 통신을 하면서
주변의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중앙에서 원격으로 제어해서 교통체증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V2V랑 V2I, V2X 묶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은 136페이지에 우주항공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우주항공 기술은 자, 일단 극초음속 여객기가 개발이 될 것이다. 초음속 비행기는 이미 상용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대에 이미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콩코드라고 하는 초음속 여객기도 상용화가 된 적이 있었죠. 망하긴 했지만요. 2000년 7월에 마지막 운항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운항을 접었습니다. 콩코드라고 하는 초음속 여객기가 있었는데 공중에서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원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쇠퇴를 하면서 지금은 영업을 중단했던 여객기가 있었는데요. 이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초음속을 내는 전투기 같은 걸 탑승하려면은 조종사들이 엄청나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훈련들을 받게 되는데 자, 근데 그 콩코드를 탑승하게 되면은 거기 탑승한 사람들이 굉장히 똑같은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지가 않고요. 또 가격도 굉장히 비쌌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기관을 활용을 해서 로켓이라든지 램제트 기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이건 이제 보잉사의 조감도죠.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자,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만약에 된다. 실용화가 된다면은 전 세계가 1일 상하권이 되겠죠. 저기 뭐 파리 가서 빵 사 먹고 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뭐 돈이 문제긴 하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개인용 항공기입니다. 비행기 같은 큰 교통수단이 아니고요. 자동차의 형태가 좀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의 혼잡 상황, 기존에 있었던 공항들이 굉장히 혼잡하면서 비행기에 대한 혼잡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존의 운송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되고 있는 신개념 운송수단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유 운송수단의 일환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과 공중의 모든 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와 항공기가 결합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개인용 항공기.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랑 우버라고 하는 회사에서 합작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 개인용 항공기. 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전에 봤었던 나로우의 이제 두 번째 개량형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는 한 150kg급의 위성을 300km 정도의 저궤도에 투입하는 위성 로켓이었는데요.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것은 같은 저궤도긴 하지만 좀 더 높은 궤도 600에서 800km의 저궤도에 투입하려고 하는 로켓이고요. 이건 이제 3단 로켓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래의 철도 기술인데요. 미래는 기차도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이퍼루프가 처음에 교과서에 소개가 되고 있네요. 이거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제안했던 새로운 형태의 열차 방법이죠. 열차가 지나가는 튜브를 만들고 그 안을 진공으로 비워놓습니다. 그러면은 공기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다 자기부상 열차를 띄우는 겁니다. 자기부상 열차를 띄워서 그러면은 노면에 대한 마찰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최고 속도가 시속 1200km에 달하는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6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래서 이걸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이것도 관련 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언뜻 보면 고속철 같기도 하고 우주선 같기도 합니다. 차세대 교통수단 하이퍼루프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220km, 비행기만큼 빠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0분에 주파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건 진공 상태의 튜브 안을 떠서 가기 때문입니다. 마찰과 공기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속철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This technology is no longer theoretical, it's actually proven and it's there. We've shown the world it can be done. 하이퍼루프를 처음 제안한 건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후 여러 업체가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버진 하이퍼루프원은 미국 네바다 사막에 터널을 만들어 수백 차례 모의 주행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We're the only company in the world that have actually built a full-size test facility where we've done now over 400 tests. So we have proven that the technology works at full scale. 이 회사는 오는 2021년까지 하이퍼루프 시스템을 두바이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꿈의 교통수단에는 미국과 중국, 스페인 등의 50여 개 업체가 뛰어들어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자, 이미 개발은 완료가 됐었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2021년이니까 내년에 완공을 하겠다는 목표로 좀 짓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짓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해중철도인데요. 해중철도는 이제 바다에다가 기차를 다닐 수 있게 튜브를 만드는 겁니다. 물속에, 자, 저희 어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닥에다가 어떤 구조물들을 매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어를 이어가지고 튜브가 떠 있을 수 있게, 부유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튜브 안을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을 만약에 고속철도가 지나갈 수 있다. 이 해중철도랑 하이퍼루프가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요, 아마 비행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정말 비행기를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레일 운하 시스템인데요. 레일 운하 시스템은 기존의 운하는 하천 같은 데를 넓게 파가지고 배가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었죠. 그래서 양쪽에 바다를 연결한다든지 또는 항구와 바다를 연결하는 방법을 썼던 것이 운하인데요. 자, 무리 없이 기차를 이용해서 운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배가 들어오면은 물속에서 이 밑에 있는 초록색 애들이 기차들입니다. 기차들, 기관차들이죠. 얘네들이 물속에 있다가 이 위로 배가 들어오게 되고요. 위로 부유를 하면서 배를 받쳐 올리고 그 다음에 철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은 기존의 이제 물류 시스템을 또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인천이나 부산에 들어오는 물류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런 레일 운항을 만든다면요, 이 배가 직접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세계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출석 수업 때는 논술형 수행평가를 보도록 할 겁니다. 논술형 수행평가의 내용은 보시고 있는 이 영상 다시 보기 올릴 때 같이 내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볼 건지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